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었지만요. 8년 만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부가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가습기 살균제 미신고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2만 명이 사망하고 95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규모의 화학물질 참사인데요. 정부가 처음부터 안전성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되새겨야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세계유산의 도시죠. 바로 안동시의 세계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안동시 문화유산과 신현국 세계문화유산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 나쁜 운전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 여유 있게 운전하자, 비상등 사용 잘하자, 이런 등등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들어와서 운전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여러 번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도로상에서 생긴 구멍,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그래서 오늘은 포트홀의 모든 것,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발생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왜 지금 겨울철인데 지금 많이 발생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네. 보통 그래서 포트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안전운전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포트홀 하면 우리말로 도로 파임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운전을 매일 합니다만 포트홀만큼 이보다 더 불안한 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예. 깊게는 5m, 10m 푹 파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네. 자, 이런 포트홀이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일단 온도 자체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 온도가 굉장히 낮았다가 또 올해는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니까 바닥이 얼었다 녹았다 또 수분도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스팔트가 오래된, 즉 층이 얇아진 경우에는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약해진 아스팔트나 이런 지역에 구멍이 생겨서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잖아요. 예. 염화칼슘이 이 세우치 자동차의 하부를 부식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도로 위에 남아 있으면은 이거 자체도
뭐 어떤 것들이 다 부식시킬 수가 있어요. 예. 도로도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집안에 이러한 계속 그 온도 변화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포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지역에 포톨이 눈에 탁 띄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처 방법도 그렇고 예, 예.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블랙아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도로 위에 암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톨도 암살자 못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여러- 그래서 예, 그 대책에 대한 또 대비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이 좀 필요한데 요새 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포톨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바로 기온 변화로 인한 집안 약화, 또 염화칼슘도 한몫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우리가 포톨로 인한 피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포톨이 구멍이 찢고 깊이가 그렇게 낮지 않으면요, 그냥 덜컹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 정도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포톨의 크기가 구멍이 훨씬 더 크고 깊이도 깊은 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큰 화물차나 타이어가 큰 경우에는 걸쳐서 지나가더라도 뭐 차가 진동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예. 일반 승용차 같은 타이어 크기가 짙게 되면은 바퀴가 포톨을 빠져버리거든요. 예. 이 경우에 이제 큰 사고로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부서지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심지어는 알루미늄 휠이 깨지거나 스틸 휠 같은 거 찌그러집니다. 예. 큰 사고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 하체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핸들까지 돌아가면서 하부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뒤따라오던 차가 부닥치면서 2중, 3중 추돌 현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난주엔가 한 일주일이 좀 넘었을 텐데 이 포톨로 제주도에서 10여 대가 예. 포톨로 굉장히 다 차가 부서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예.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포톨 때문에 굉장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차도 문제가 되고 사고도 이어지고 부상자도 발생하니까 예. 더더욱 위험한 부분이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또 포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어 정도 뭐 차체 조금 이렇게 파손이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인명 네. 피해로까지 이어지면 이게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 차체 자체가 그냥 땅속으로 푹 꺼져 들어가는 그런 사고도 우리나라에서 좀 있었나요, 과거에? 이 포톨이 커가지고요. 예, 예. 집중적으로 포톨이 지나가다 보니까 몇십 대가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싱콜이라고 해서 중국에 많이 생겨서 싱콜은 포톨 같이 도로 위에서 집안이 약해서 조금씩 구멍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건물이 통째로 건물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싱콜이라 그래서 맞아요. 아예 지하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통째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싱콜 자체가 구멍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차량 사고 또 부상 사고는 여러 건이 이제 보고될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또 대안이 필요한데 역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예방.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예. 겉으로 보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구멍이 생겨야지 여기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요새 이 첨단 장치가 장착된 차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을 전방쪽에 장치를 해서요. 버스가 정해진 코스로 다니지 않습니까? 예. 도로 위에 달리는 버스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면서 센서가 앞에 도로의 상태를 다 읽어드려서 구멍이 생긴 거 예를 들어서 좀 울퉁불퉁해서 도로가 까진 거 이런 것들을 다 읽어드려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으로 어디가 수리해야 되는지 지자체가 지금 도입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빨리 도입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지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버스에 다 찍혀가지고 인공지능이니까 얘가 판단을 다 해줘요. 찍힌 걸.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문제가 되는 도로가 생기는지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포토를 지나갔을 때 발견을 하면은요. 예. 신고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 지자체나 관할 부서에다가 신고를 해서요. 이거 포톨 생겼으니까 빨리 정비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위에 덮는다든지 해서 2차, 3차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준 신고 정신이 중요한 게 포톨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것만 의존하지 않고 아까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해주면 더 확실하겠죠. 아, 지금 제가 조금 좀 헷갈렸는데 네. 포트홀하고 싱크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그 저번에 싱크홀은- 한번 몇 년 전인가요? 그 서울 용산 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 인도에서 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 인도 자체가 사람 빠진 빠진 거. 거죠. 예, 예. 그런 건 싱크홀이라고. 그건 합니다. 싱크홀이고. 예, 예, 예. 포트홀은 그냥 약간 작은 도로 위에서 구멍. 지반이 도로 위에. 약해지면서 구멍이 생긴 거 있죠. 상대적으로 좀 근데- 작은 구멍.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사람이 빠진 싱크홀 정도는 우리나라도 양호한 건데요. 예. 중국이 워낙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서 지하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요. 중국 전역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어느 정도냐면 10층 건물이 통째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10층 건물이요. 어떡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뭐 당연히 말할 따라오겠고 필요 없는 그러면. 거예요. 예. 지름 자체가요, 막 100m, 200m예요. 그리고 깊이가 200m가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아예 다 통으로 죽- 없어진 다 겁니다, 죽겠네요, 집안이. 그냥. 예,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아예 전체가 없어지는, 영화도 그런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싱크홀이고 예. 우리가 말한 포트홀인데 차 바퀴가 빠질 정도면은 문제가 큰 거거든요. 더욱이 고속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바퀴 빠지게 되면은요 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운전자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예, 되게 그 중요하지 대처법, 않습니까? 대비하는 법. 예. 네. 가장 중요한 게요. 앞뒤 차에 너무 간격, 우리가 상급 운전한다 그러는데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습관화되어 있고 앞뒤 차의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예. 포토는요, 앞뒤 차의 간격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도로가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를. 예. 예, 도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속도도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띄세요라는 것은 꼭 포톨 문제가 아니라 블랙 아이스도 그렇고 예. 또 제동을 했을 때 제동거리를 미끄러지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띄시고 근데 앞에 운전자가 앞에 도로를 본다 하더라도 심야 시간대라든지 새벽 운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보이죠. 역시. 안 보이죠. 예. 예,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순간적으로 포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예. 포털이 순간적으로 보이면요. 핸들을 확 꺾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또 오히려 차가 휙 돌아갈 수도 예. 맞습니다. 있으니까. 차가 휙 돌아가거나 전복이 되거나 예. 다른 차로를 침범하게 돼서 다른 차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예. 포털을 발견하시면요. 핸들을 많이 꺾지 마시고 약간만 꺾는 거예요. 약간만. 약간만 꺾고 무슨 뜻이냐면요. 예. 그냥 포토를 바로 밟고 지나가면은 구멍이 큰 상태에서는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부서지거나 문제가 되니까요. 예. 비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반쯤 걸쳐서 지나가는 거죠. 예. 약간 덜컹거리더라도 바퀴가 안 빠지는 순간적인 운전 요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핸들 꺾으면서 걸쳐서 약간만 덜컹거리면서 한숨 내쉬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나간 다음에 꼭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고, 예, 지자체, 예, 그리고 112 이런 데 다 신고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신고해서 관할부서 뭐 도로공사도 괜찮고요. 예.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 신고 받아서 연계를 해주거든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 내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항상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포털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음 날 또 그걸 잊어먹고 거기에 지나가서 사고 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 예, 그걸 다 지나가는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신고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구멍이 예.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은 옆에 다른 구멍도 여러 개 생기면서 예. 보통 집안이 낮아지면 구멍 하나만 생기게 아니라 그 관련된 뭐 1, 20m의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여러 군데 생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 함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틀어서 비껴서 지나가는 방법이 가장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 포트홀 때문에 만약에 타이어가 뭐 펑크 났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이게 혹시 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보상은요. 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유료도로는 유료도로 돈을 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를 관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이 책임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돈을 내게 되면 거기서 생기면은 보상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유료 도로에서 그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가 맞고요. 예. 관할부서가. 예. 그리고 일반 국도는 지자체에다 가셔도 돼요. 국도는 지자체. 근데요. 이 혹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 차의 약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사고 난 지역, 그다음에 사고 난 부위 같은 걸 휴대폰으로 다 찍고요. 예. 또 이거를 보상 받을 때까지 차를 고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고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거, 이 정비 이력서하고 비용에 대한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요. 아, 예. 해당되는 지자체에 내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게 보험사 쪽이 좋아요. 아, 보험사에 신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보상받을 예, 보험사 수 쪽에 이거를 예. 좀 전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걸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자문도 해줄 수가 있고요. 아, 예. 또 잘 아는 분들은 보험사를 통해서 이거 보상도 받으시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보험사에 그래서- 연락해봐도 도움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후속 조치지 사후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블랙 아이스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영상권, 굉장히 영하권 위험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새벽이나 심야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얇게 얼어버리고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얼음판이라는 거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응달진고 산비탈 밑에요. 예, 예. 그다음에 도로 이를 고가도로 예. 또는 교량 입출구 또 터널 그래요. 입출구 같은 데 많이 터널 생기고 입출구. 예. 예,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에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기는 지역은 몇백 군데가 되는데 그걸 지금 발표해서 어디 지역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어디에 주로 많이 블랙아이스가 그래서 이 위치도 일러주지만 그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표지판도 많이 세워놨어요.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라는 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블랙아이스 포털 그래서 겨울철 운전하실 때는 이런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더욱 안전운전 속도 늦추시고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아이스 잘 끼는 곳, 보통 응달진 곳, 또 터널 입구, 교량 위 이런 데 주의하시라는 네. 말씀. 겨울철 운전 시 주의할 점, 포트홀 그리고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보물이 참 많은 곳이죠. 세계유산의 도시 바로 안동인데요. 안동시에는 세계유산 활용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신현국 세계문화유산 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국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안동시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까지 유네스코 3대 항목을 모두 달성한 세계유산의 도시죠. 자, 우선 안동시의 세계유산 현황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전 세계에 대표할 만한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한 세계유산의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2010년 7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역사마을로 하회마을 등재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 책판 64,226장이 등재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7월 두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하여 소우면 봉정사가 등재되었고 바로 이어 2019년 7월에는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노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의 서원 9개소 안에 포함되어 등재되었습니다. 예. 최근 2022년 11월을 이었죠.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한국의 달춤 18개 안에 우리 하회 별신코 탈루리가 포함 등재되었는데요. 예. 무형문화유산까지 보유하게 된 우리 안동시는 명실상부한 세계유산 도시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안동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 보자면 3대 카테고리, 첫 번째로 세계문화유산, 바로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으로는 유교 책판이 있고, 인류무형유산으로는 하회 별신구 탈로리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유산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우선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하회마을은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인데요. 예.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민속마을이지만 그곳 주민들은 좀 낙후된 생활 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포함한 39억 원 예산으로 각 세대 가스 공급을 위한 LPG 소형 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통신은 강 케이블을 교체하며 전체적으로는 마을 안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봄에 착공될 것이며 주민 생활 개선은 물론 국가유산의 안전에도 이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편리해지게 된 하회마을이 되겠고, 하회마을 명소화 사업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하회마을의 명소화 사업은 크게 관광 편의시설 정비와 관광 활성화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사업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였는데요. 예. 시설을 개선하고 정리할 항목에는 주변 자연경관 재정비와 마을 안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조선시대 분위기에 맞춰 연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마을 안 곳곳에 소소한 쉼터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관광 활성화 용역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선유 줄불놀이 축제 상설화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과 하회마을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하회마을에 숨어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프로그램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TV 드라마 악귀, 김태리 씨가 나온 그 악귀가 흥행하면서 또 하회마을이 화제 관광지로 떠오르기도 했고, 또 선유 줄불놀이도 상당한 또 인기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선유 줄불놀이의 관광 콘텐츠 활용 계획도 세우셨다고요? 네. 작년에 그 주요 드라마의 흥행으로 그 줄불놀이에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5 내지 6회에 걸쳐서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좀 더 알차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동을 대표하는 사전장군 노북공주축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인문가치포럼 등 주요 행사 때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파나 산불 조심 기간 그리고 폭우 등의 그 기상 악조건 외에는 평소 토요일마다 저녁에는 다이마을에 가면 쥐불놀이를 볼 수 있는 축제 상설화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유 줄불놀이가 직접 보면 굉장히 장관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제 안동에 큰 행사 있을 때 보통 했고 명절 때도 하지 않았나요? 명절 때도 꼬박꼬박 했던 네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 6월에서 10월까지 한 5번 정도 걸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는 선유 줄불놀이를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자, 이런 계획이 있고. 자, 하회마을 하면 뭐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요. 하회 탈춤도 그렇고 또 선유 줄불놀이도 그렇고요. 네. 하회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유 줄불놀이를 즐겼을까? 그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하회 선유 줄불놀이는 이제 배를 타고 노늘며 시를 즐기는 선유와 전통 불놀이인 줄불놀이, 낙화, 달걀불을 함께 감상하는 전통 축제인데요. 1562년 음력 7월에 유중영이 주도하는 선유 때 그의 아들인 우리 유성영 선생이 계신데요. 그해 가을 서동파의 적백강 선유를 떠올리며 아버지 유중영의 명을 받들어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유는 늦어도 16세기 후반에 먼저 행해졌을 거로 추정할 수 있고요. 선유와 줄불놀이가 함께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유도선의 행산유고에 실린 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일부 그중에 부용대에서 떨어지는 붉은 별빛처럼 가고 갈대숲 강물 높이 기러기가 날아가 문장에 능한 태수는 유람에 겸하여 시장한 배에서 풍악을 울리며 논이네 라는 내용을 보아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선유와 줄불놀이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선유는 늦어도 한 16세기 후반에 먼저 행해졌고 이 선유 줄불놀이는 19세기 말에 와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예. 네네. 이렇게 되겠군요. 자, 안동시는 세계유산의 활용을 위해서 올해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계획도 세우셨다고요? 네. 외환을 확장하는 우리 시의 세계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가 세계유산 정책을 견인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올 하반기에는 안동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세계유산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세계유산 정책 방향이나 여러 사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고조리서인 수은 작방과 음식 비비방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문가 학술 대회도 지금 개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록 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향후 단행본도 발간하여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자, 안동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각종 공모 사업에 모두 10건이나 선정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7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건,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1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나 문화재청 주관 각종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동시의 세계유산 활용 계획이 이렇게 참 다양한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우리 시의 세계유산 자원은 그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 모두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안동 한지, 차전놀이, 하회 소녀 주불놀이, 그리고 녹다리 밟기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추가 등재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한국의 고지리서인 수은 작방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록들을 발굴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동시의 세계유산 활용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동시 문화유산과 신현국 세계문화유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혹시 어제 축구 직접 보셨습니까? 새벽에? 오늘 새벽인데 네.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한 골만, 제발 한 골만. 이른바 90분 오버타임의 기적을 우리가 여러 차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저는 정말 정말 한 번은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뭐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국 축구가 경기 시작 25분 내에 선제골을 넣을 수 없는 축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어느 한 선수의 책임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클린스만 호 있잖아요. 한국 축구 네.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여론조사한 건 없죠? 여론조사를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분석을 하라고 그래도 네. 저는 안동 시민 모든 분들이 화가 나실 것 같아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네. 조직력 뭐 전술 이런 거 뒤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인기도 어제 보면은 개인기도 우리가 훨씬 떨어지지 않았나요? 응? 그렇습니다. 저는 87위.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또 이제 전술인데 네. 특히 양 사이드를 측면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한국 축구거든요. 왜 서령우 선수나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더 다각도록 가운데 한 5명의 선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 이건 한 선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요르단에 지는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23위고 요르단 87위예요. 피파 랭킹.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르단이 최근에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정말 그득 조직력이 있는 팀으로 거듭 났었고 또 예선에서 우리하고도 또 비기는 경기를 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요르단의 재물이 돼야 되는 이유는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저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대비 국가 경영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드립니다. 반드시 그 사전 대비를 이야기를 강조했던 서해 유성룡의 정치적 자산을 거듭 또 되새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보면은 마치 우리가 저 87위 요르단이 아니라 세계 랭킹 1, 2위 뭐 브라질 뭐 이런 팀하고 경기하는 듯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어제 우리가 좀 운이 따라서 그렇지 이거 한 5대 0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98년도 또 프랑스 월드컵이 떠오르네요. 예. 자, 홍준표 저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SNS에. 국내 감독 써라. 뭐 박항서도 있지 않냐. 홍명보, 황선홍 다 있지 않냐. 왜 외국 감독 쓰냐.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왜 굳이 그 높은 연봉을 주면서. 뭐 축구 애워가고. 아이고 저기 그 국내 감독이 더 낫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대통령 지지율 우리 얘기 먼저 좀 해야죠. 좀 간단히 뭐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분석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 이 조사를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이 29%입니다. 부정평가가 63%. 물론 모든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모든 조사가 20%대는 아닙니다만 이 조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가 20%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30대 40대가 10%대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신뢰를 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전술은 왜 없느냐고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축구하기가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29%의 대통령 지지율 위기 국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런 낮은 20%대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 바로 뭐 김건희 리스크, 뭐 윤한 갈등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김공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를 해소하느냐에 척도가 될 수 있는 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보다 김공입니다. 김공을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둬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계속해서 국정 운영 과정에 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등장하느냐는 부분을 오늘 밤에 이미 녹화된 내용을 대담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우려가 또 하나는 이제 공천입니다. 말 그대로 사극은 최수종의 것, 공천은 당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관련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인재영입위원회도 있고 이들이 온전히 오롯이 주도하는 그런 공천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대담 자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4일 일요일에 녹화를 했고 이제 오늘 밤 10시에 KBS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뭐 미니 다큐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자 글쎄요 이걸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까요? 김건희 여사 명부백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미니 다큐 형식이라는 것도 대담, 미리 사전 녹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실시간 기자회견을 피했다기보다는 그만큼 국정 운영에 민감한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세 가지 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위기감을 고스란히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느냐. 두 번째로는 파격감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냥 뻔히 예상되는 내용들로 한다면 국민들의 감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저렇게 미니 다큐 형식으로 진솔한 진정성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응답을 들을 수 있네 라고 한다면은 또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고 마지막은 해소감입니다.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잦아들겠네, 줄어들겠네. 그리고 공천이라든지 그동안 우려했던 국민들이나 또는 당과의 소통과 갈등에 있어서도 해소되겠네. 이런 해소감 이 부분을 반드시 대통령이 이 대담 내용 그래서 저는 대담해야 된다. 얼마나 대담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대담 3감, 그러니까 위기감, 파격감, 해소감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자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오전이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뭐 총선 끝나면 자기 인생이 꼬일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죽을 길을 알고 나섰다. 패배하면 바로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몇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첫 번째는 이제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소진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 일단 총선에 임하는 자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총선을 이끄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 이재명 그리고 운동권 청산 쪽에 무게를 실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독재였다면은 감옥에 이재명 대표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동권 청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정 몰카라는 부분을 한 위원장이 강조했죠. 물론 이제 지지층들은 한 위원장의 설명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층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선거가 4월 선거가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 전쟁인데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오늘 밤에 이제 방송되는 대통령의 대담과 맞닿아 있거든요. 얼마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낼 것인가. 그 맞장구가 대통령의 대담과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의 발언과 태도에도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국민들이 우려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글쎄 우려한다라기보다는 좀 분노하고 개탄하고 이런 국민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렇죠. 자, 예, 정당 지지율 얘기는 잠깐 저 뒤에서 하도록 하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합 비례정당 즉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총선에 비례의석 결과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을 파격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가면서도 위성정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파격적일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파격을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아쉬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국민가칭미래당 형태로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준연동형으으로 돌아간 점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시간이 상당히 좀 지체됐다는 점은 지적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야권에 어떻게 협력적으로 비례정당을 구성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라면 더 많은 제도를 그게 이제 이탄희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걸고 또 요청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4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4년 전에는 30명의 이제 이 준연동형의 캡을 뚜껑을 씌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종 한 47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전체 의석수가 준연동형이 되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까지도 이제는 공식화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4년 전에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 갔는데 이번에는 47석 모두 다 연동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죠. 지난번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는 것이고 준연동형이 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3% 이상의 비례투표를 얻는 정당에 한해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이 준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붙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의 이 통합 비례정당 여기에 자, 누가 함께 할 것이냐? 뭐 용해인, 조국, 송영길 다 함께 하는 거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 분명히 조국 그렇죠. 조국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국 전 장관 포함되면 이게 후폭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구 의석수와 또 연동이 돼서 또 이제 비례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투표의 투표를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이나 또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사법 또 선고가 7일 날인가요? 완전히 선고 결과가 안 난 부분도 있고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최종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또 남겨두게 되는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돈봉투 의혹이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해인이나 이렇게 기본소득당을 비롯해서 몇몇 혁신적인 정당들은 포함이 되겠지만 조국 전 장관,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을 합해지는 것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하고 녹색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여기 함께 하나요?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진보 정당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포함될 가능성인데 이 녹색정의당은 내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정당을 하는 상황에서 녹색 정의당이 따라가면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건가? 국민들의 여론이나 자칫 지역구에도 상당히 이 후보자를 내게 되는 정의당인데 그렇게 그렇죠.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연합 비례정당을 하는데 지역구에라도 단일화를 해달라. 울산이나 창원처럼 정의당이 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곳에는 우리가 후보자를 안 내겠다.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여론이 좀 야합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모든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의당 후보자들에게 또는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은 제 전망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또 비례연합정당을 하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도 고민이고 함께 한다면 그 비례 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 더 고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였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소수정당, 소수 정치 세력이 먼저 배분을 하고 10번, 11번부터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번은 한 석이라도 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대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순번의 우선순위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군소정당 있잖아요. 뭐 이준석 신당, 그 개혁신당, 또 뭐 이낙연, 또 원칙과 상식 등등. 이런 다른 군소정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유리해진 건가요? 불리해진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는 병립형을 하나 또 준연동형을 하나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거대 정당이 사실상의 위성 정당으로 들어오면 그게 사실상 병립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역구에서 단 한 명만 당선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는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의석수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선거 구도, 선거 제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준연동형이 되면서 사실상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위성정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당에는 추가적인 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한 몇 석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죠. 3%. 이낙연 신당 3%입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많아야 4, 5석 정도. 밖에, 얻지 못하는,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뭐 싫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고 할 건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큰 파괴력이나 확장력을 기대했던, 빅텐트까지도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신당의 파괴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